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6회에 대해서요. 1호 끝나고 이제 실무 파트 설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놓고 실무 파트. 자, 106회 실무 파트에 보니까 지금 회사는 남다른 패션 의류회사인가 보네요.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고 회사 코드 1063 스포츠 의류 제조 도세매업 같이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전산회계 1급은 제조업이 들어가므로 여러분이 배우셨던 것처럼 연습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비용 나오게 되면 500번대 비용 800번대 비용 구분 꼭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1번 문제는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하라고 되어 있고 무려 점수가 10점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계정 과목에 적요 추가 등록하세요. 이건 되게 쉬웠었던 거죠. 근데 일단 우리 실기를 해야 되니까 기출문제 다운받은 거에서요.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여기 기출문제 다운받으셨던 거에서 여기 지금 106회 수험 전용 전산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들어가셔서요. 여기 3교시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프로그램 실행할 수 있도록 나와 있잖아요.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험번호 이렇게 넣으라고 나오는데 수험번호는 제가 여기 위에 그 코드번호 21112 총 이게 8자리거든요. 회계 1급은 2112 이렇게 2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뭐죠? 감독관 번호는 2023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참고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알아두시면 좀 편리할 것 같아서 우리 그 사용할 때요. 전산 세무 1급 있잖아요. 전산 세무 1급 임시 수험 번호는 1로 시작돼요. 1 그다음에 11 두 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자 5개 하나 둘셋넷 다섯 그 다음에 끝에가 2예요. 그 다음에 전산 세무 2급 전산 세무 2급은 1, 2예요. 세무가 1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1112 끝에는 똑같이 2. 그 다음에 전산 회계 1급은 2로 시작돼요. 2,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똑같이 일자 똑같이 쓰고 2. 그 다음에 전산 회계 2급 얘는 2, 2예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끝에는 항상 다 끄트머리가 2로 된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 전산회계 1급 할 거니까 2, 111, 2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실 때. 자, 그래서 자료를 갖다가 2, 111, 1112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 써주세요. 저는 하얀솔이라고 쓰고 설치 누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급수하고 등급 그 다음에 이름 유형은 A형으로 하고 있죠. 지금 A형으로 보시고 감독관 번호는 2023 이렇게 되기로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로그인 들어가시게 되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설치가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번에 4월달에 시행되는 시험에서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꼭 반드시 새로운 걸로 설치하세요. 그걸로 시험 출제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차이점 중에 하나가 큰 게 바로 요거 크기예요. 화면 크기가 더 커졌어요. 지난번 거보다. 그래서 좀 보시는데 더 쉬우시라고 아마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겠죠. 일단 우린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거기 계정 과목에 대한 적용 추가 등록 하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었죠. 요 문제 보고서 코드 번호는 계정 과목인데요. 511번으로 해달래요. 500번대면은 이거는 어디에 속해요? 제조경비에 속하는 거죠.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해주시고요.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에 넘버 9번으로 여기는 3번으로 이 내용들을 등록해 주세요. 이렇게 등록해 주면 3점이래요. 우린 1.2점 갖고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한 문제라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자, 계정 과목 우선 선택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기초정보 정리해서요. 계정 과목 및 정의 등록 클릭하시고요. 500번대니까 지조 원가 클릭하시고요. 코드 번호는 511번으로 여기 해달라 그랬었죠. 여기에서 현금조교 여기 있죠. 현금조교에다가 9번 입력하시고요. 생산직원 독감 예방접종비 지급 이렇게 등록해 달래요. 그 다음에 대체조교에서 3번에 입력해 놓고요. 직원 휴가비 보통이금 인출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되겠네요. 뭐 별반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마무리했고요. 두 번째 거래처 등록했는데 신규 거래처 등록해달라고 하네요. 뭐 특이한 사항이 있나 한번 볼까요? 거래처 구분은 일반 거래처로 해달라고 했고요. 동시로 선택해 주세요. 거래처 코드 번호는 450번 주식회사 대박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 종목 주소 여기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 입력 생략해도 무방한 그러면 그냥 여기 있는 주소 타이핑해서 입력하는 거랍니다 라고 알려드렸었죠. 자, 그럼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 바로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얘는 나가고 거래처 등록 클릭해 주시고요. 거래처 등록에서 일반 거래처 밑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00450 그다음에 주 대박 그다음에 동시라고 해주라고 했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403 81 51065 대표자 성명은 박대박 업태는 제조 종목은 원단 경상북도 칠곡군 천년 달서원길 16 자, 이렇게 하면 주어진 자료들 다 입력이 끝났죠. 필요한 거 있나 없나 동시 다시 써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뭔가 봤더니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되어 있대요.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관련된 부분 수정하세요. 자, 요거 얘기해드렸던 거 다시 한번 잠깐 기억 좀 해보세요. 지금 얘는 손익계산서에서 지금 광고 선전비 금액만 지금 다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를 수정할 때는 일단 손익 계산서에서 지금 여기 광고 선전비를 수정할 거예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결과 금액인 당기 순이익이 금액이 달라지겠죠. 이게 변동이 돼요. 이 변동되면은 얘는 그 다음 거 어디에 반영된다고 해드렸어요.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여기로 가서 여기에도 당기순이익이 있다 그랬었죠. 당기순이익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불러오기에서 이 당기순이익하고 이 금액이 똑같아져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금액이 변동이 돼요. 그럼 이 변동된 금액하고 이 어떤 변동된 거를 어디에다가 반영해 주라 그랬었죠? 그렇지. 얘를 갖다가 이제 미처분 이 잉여금 얘가 변동이 되면 이 금액하고 궁극적으로 어디 숫자하고
여기 재무 상태표를 조회하시게 되면 재무 상태표에 2월 2일 잉여금 이 금액하고 반드시 일치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손익계산서를 내용 이 계정을 갖다가 수정을 하게 되면 이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셔서 당기순이익 불러오게 해야 되고, 그 결과로 미처분 이 잉여금 이 금액하고 2월 잉여금하고 비교를 해서 이 재무상태표에다가 그 금액을 반영시켜 줘야지. 지금 재무상태표에 보면 대차 차익이 떠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이 사라지면서 그 내용들이 다 반영되는 겁니다 라고 알려드린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 내용 참고하셔서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 얘는 닫아야겠죠. 손익계산서 클릭해서 열어봐 주시고요. 자, 여기서 광고 선전비 380만원이 아니라 얼마라고 했어요? 530만원이라고 이렇게 수정을 해줘요. 그럼 530만원 수정을 해주게 되면 8,652만원이 당기순이익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얘는 또 어디서 수정을 해줘야지 돼요? 여기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하셔서 여기 지금 당기순이익이 금액이 8,600이 아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주라 그랬죠? 위에 보시게 되면 불러오기 있어요. 불러오기를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누르게 되면 8,652만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일치가 됐으니까 여기 위에 보면은 1억 6,300,400 이 금액이 바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에요. 이 금액하고 뭐하고 일치해야 된다고요? 재무상태표에 2월 이 잉여금하고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163400 기억해 놓고 나간 다음에 재무상태표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여기에 2월 이 잉여금에서 164 얼마 돼야 된다 그랬어요? 금액 까먹었어. 163,400 이렇게 하면은 대차 차익 났던 150만원 싹 없어졌죠. 이렇게 수정을 해주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잘 이해를 해놓고 나니까 얘 문제 거의 회계 1급에서는 빠지지 않고 출제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회계 프로그램 안에서 재무제표의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끔 하기 위해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시켜주시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참 지금 여기 나온 김에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제 거 유튜브 보시다가 여기 계산기 어디서 눌러서 어서 봐야지 돼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계산기 보이시죠? 이거 누르시게 되면 계산기 이렇게 나오는데 불편해 되게. 뭐 갖고 가세요? 암산을 하든지 휴대폰 꺼내면 바로 나가라 그래요. 그런 거 꺼내지 말고 그냥 계산기 하나 들고 가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네? 그래서 지금 기본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1번 문제 10점에 대한 거 한번 입력을 같이 해보셨고요. 2번 문제부터는 보편적으로 일반전표 입력자료 문제가 되겠죠. 자, 1번 문제는 7월 18일 귀환공고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3,300만원 중 일부는 아래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고 얘기하네요. 지금 얘는 외상매입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기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 아시다시피 여기 차변에다가는 외상매입금 분기부터 해야 되니까 3,3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써주셔야 되죠. 외상매입금은 어디 괴안공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여기 지금 지급엄 이건 우리가 엄을 발행한 거니까 지급엄 얼마짜리예요? 2,300만원짜리 거래처 써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
예금에서 빠져나갔다고 했으니 얼마가 빠져나갔겠어요? 1,000만 원 빠져나갔겠네요. 그죠?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 세무사회 자격시험에서는 금융기관 특히 보통예금, 당좌예금 굳이 안 쓰고 있죠. 거래처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분계 그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7월 18일 날짜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눌러서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여기 날짜는 며칠이었어요? 7월 18일. 차변에다가는 외상매입금, 여기다가는 괴안 써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3,300만원. 대변에다가는 지급어음, 여기도 똑같이 경고, 금액은 2,300만원.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1,000만원. 예,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빠른가요? 괜찮아요? 이번은 7월 30일 거래예요. 7월 30일 매출거래처인 지수포장의 파산으로 인해 외상매출금 180만원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대손 처리했대요. 대손 발생일 직전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32만원 있다고 얘기하네요. 그럼 32만원은 대손 충당금 처리하고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분개할 때 제가 시간이 걸려도 분개를 따박따박 해드릴게요. 그러면 설명 빨라갖고 못하는 일이 없겠죠. 차변에다가는 지금 대손 충당금은 얼마가 있대요? 32만원 먼저 사용하세요. 자, 그럼 대변에다가는 뭐가 있죠? 외상 매출금 거래처 써주셔야겠죠. 180만원 이렇게 빼주고요. 나머지 금액은 모자라니까 대손 상각비로 해서 얼마를 대손 상각 처리해 주시면 되나요? 148만원 해주면 되겠죠. 148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2번 문제에 대한 회계 처리도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 그대로 저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7월 30일 날짜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대손 충당금 32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 대손 상각비로 148만원, 대변에다가는 외상매출금이 지수포장이라고 했죠. 지수포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180만원 해주시면 두 번째 문제도 마무리가 되네요.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그런지 위에 일반 전표 입력도 뭔가 좀 파스텔톤 파란색으로 돼 있어서 보기가 더 좀 부드러워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거기서 실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실무에 가셔서 여기 세무사랑 풀어 쓰게 되면 화면이 이하고 똑같을 거라고 그렇게 바로 적용해서 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까요? 8월 30일 거래고요. 사무실 이전을 위하여 형제 상사와 체결한 건물 임대차 계약의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여 임차 보증금 500만원 중에서 계약금 1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지금 뭐 지급한 거야? 이거 결과론적으로는 임차 보증금 해준 거죠. 그럼 차변에는 못 써주면 돼요. 임차 보증금 얼마를 더 보냈다는 뜻입니까? 500 중 계약금 빼주고 그랬잖아. 임차 보증금이 500만원이었었어요. 근데 계약금 150만원을 계약금 먼저 줬었나봐요. 그럼 얼마만 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까? 300, 다시 말을 잘못 읽었나? 도래야. 계약금 150만원을
내가 해석을 잘 못한가 이거? 아 모르겠다. 밥 먹고 하지. 밥 먹고 합시다. 자, 우리가 입력해야 될 거 3번 문제이고요. 3번 문제 다시 잠깐 보게 되면 8월 30일 사무실 이전을 위해서 형제 상사와 체결한 건물 임대차 계약 잔금 지급일이 도래했다 그랬어요. 임차보증금이 보니까 500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먼저 보내줬대요. 계약금으로. 그러면 계약금 보내줬을 때 땡땡 날짜에 보냈겠죠. 그러면서 기록은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이 150만 원 계약금 보냈을 때 임차보증금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돈은 일부만 보냈기 때문에 선급금 해가지고 150만 원 이렇게 써놨을 것이고요.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보내줬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150만 원. 자, 근데 그냥 잔금 치룰 날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8월 30일인데 임차보증금 잔액을 다 잔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은 얼마짜리가 되느냐? 500만 원짜리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우리 앞에서 선급금 냈던 거 이거 또 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선급금은 150만 원 우리가 미리 줬으니까 나머지 차익 금액만 보내주면 보증금 다 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보통 예금에서 여기 350만 원 이렇게 이체해서 보내줬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여기 8월 30일의 내용이 우리한테는 회계상의 거래인 것이고 이 날짜 우리가 입력해야 될 것은 임차보증금 500만 원과 선급금 빠지고 예상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해 주면 돼요.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뭐 있어요? 임차보증금은 우리가 돈 누구한테 줬는지 거래처 있으면 거래처에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고 선급금도 거래처 누구한테 받았던 건지 그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한다는 것만 빼먹지 않으시면 될 것 같으네요. 이것도 감점되면은 1점이면 등락이 합격이다 뭐 불합격이다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까먹지 말고 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8월 30일 날짜로 이 거래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8월 30일 날짜로요. 어디겠지? 차변에다가는 임차보증금 거래처는 형제 상사라고 되어 있죠. 금액은 500만원 대변에다가는 선급금도 마찬가지로 거래처 써주셔야지 돼요. 금액은 150만원 이렇게 빼주시고요.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해서 보내줬습니다. 예, 이렇게 표시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자, 됐고 4번 문제 볼까요? 대표 날짜는 10월 18일이고요.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잔액 1950만원에 대해서 채무 면제받았다. 그러면 여기 지금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자, 그럼 봐보세요. 지금 단기 차입금을 해서 회사 입장에서요. 회사 입장에서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빌렸었대요. 그러면 대표이사한테 돈 받았을 때 차변에 현금이라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 이렇게 써놨었겠죠.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차변에 현금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얼마를 1950만원 잔액 남았다고 하니까 이만큼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얘는 단기 차입금으로 쓰기로 했대요. 195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 대표이사 근데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이름을 쓸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채무 면제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갚아야 할 단기 차입금 부채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단기 차입금 1950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채무 면제를 받았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죠. 얘를 뭐라고 우리 계정 배웠어요? 채무 면제 이익 해서 1950만원
이렇게 쓸 수 있는지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여기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한 계정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거래처가 있어야 되는데 대표이사 이름은 없어요. 그죠? 대표이사로부터라고 했었는데 계정 한번 조회해서 대표이사라고 돼 있는 게 있으면 그거라도 써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기할 수 있도록 저도 10월 18일 날짜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18일 차변에다가는 단기 차입금 거래처에다가 대표 보니까 여기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죠. 이 거래처 입력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거 꼭 주의하셔서 입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금액은 1950만원. 자, 대변에다가는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했으니 채무 면제 이익 해서 1950만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25일 거래네요. 시장 조사를 위해 호주로 출장을 다녀온 영업부사원 누리호에게 10월 4일 지급했던 출장비 300만원 가지급금으로 처리해놨대요. 실제 여비교통비로 지출한 285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잔액을 현금으로 했다고 얘기 나오네요. 가지급금 처리하면 항상 가지급금은 거래처 누군지 꼭 써주셔야 돼요. 누리호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여러분 복습 참고 겸해서 처음에 10월 4일날 여러분은 조회해 보셔도 돼요. 10월 4일날 어떤 거래가 있었을까? 차변에다가는 가지급금 거래처 누리호 거래처 돼 있을 것이고요. 금액 300만원 이렇게 돼 있을 것이고 대변에다가는 여기서 보통예금에 보내줬다고 가정을 하고 300만원 이렇게 출장 갈 때 해줬다는 얘기예요. 출장 갔다 왔다잖아요. 그래서 10월 25일날 제가 반드시 가지급금을 먼저 다 없애주시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 순서대로 써야 되니까 저는. 자, 그래서 여기 여비 교통비에서 쓴 금액은 총 285만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가지급금 여기 누르고 누리호 이렇게 해서 285만원 아니고 300만원이죠. 300만원 가지급금 다 없애주셔야 돼요.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으로서 남아있으면 안되는 금액이라고 얘기해드렸죠. 그 다음에 나머지 현금을 회수했다고 얘기하네요. 현금은 얼마를 회수했어요? 15만원 회수했다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건 회사에서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여기 가지급금 이렇게 하셔가지고서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얘가 먼저 10원도 1원도 남으면 안 돼요. 없애 보내주시고 하나 또 주의하셔야 될 거 만약에 이렇게 출장을 갔는데 지금 다 쓴 비용들은 여비교통비 처리하라 그랬어요. 근데 뭐가 발생하면 접대비 발생하면 걔는 반드시 별도로 해주셔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었어요. 접대비 발생하면 여비교통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큼은 접대비로 꼭 처리해 주세요. 자, 날짜 10월 25일 날짜로 저 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10월 25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대변에다가 가지급금을 바로 먼저 써볼게요. 누리호라고 해주시고요. 금액은 누리호 얼마죠? 300만원. 차변에는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비 교통비로 금액은 285만원.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15만원 들어왔다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됐고 그 다음 문제는 뭔가 봐야죠. 11월 4일 거래네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금액 500만원인데 영업부께 200만원, 생산부께 300만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됐대요. 여기 DC형은 회사에서 직원들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할 때 비용 처리하고 끊는다 그랬어요. 그때 비용 계정은 퇴직급여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영업부, 생산부 같이 있기 때문에 영업부에 해당되는 200만원, 얘는 800번대 퇴직급여 사용해 주셔야 돼서 판관비에 해당되는 800번대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 계좌에서 500만원 이렇게 나왔다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퇴직급여, 여기는 생산부 거는 500번대 퇴직급여를 사용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쓸 때는 제라고 표시해 주시, 제조경비라는 뜻이에요. 300만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확정 기여형일 때는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하고 비용 처리할 때 이렇게 두 개로 급여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만약에 DB형이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얘가 만약에 DC형이 아니라 DB형이라고 하면은 계정 뭐라고 쓰기로 했었냐면 퇴직, 그렇죠? 연금 뭐였어요? 운용 자산 처리한다 그랬었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지금 여기 영업부나 생산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자산 계정이지 비용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500만원 이렇게 처리 다 한 번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도 11월 4일 날짜로 입력 한번 해볼게요. 날짜는 11월 4일 날짜로 차변에 퇴직급여 우선 800번대 퇴직급여로 금액은 200만원, 그 다음에 퇴직급여 500번대로 300만원 이라고 되어 있나? 생산부 거.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500만원 이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입력 6가지 문제 입력해 보셨고요. 문제 3번부터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가세와 관련된 증빙서류죠. 자, 14일 거래가 뭔가 봤더니 미국에 소재한 HK사의 제품 공급가액 5천만원짜리래요. 직수출. 여기가 키워드죠. 직수출 요게 우리가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할 때 부가세 유형은 몇 번으로? 16번. 거기 수출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6월 30일에 수령한 계약금 100천만원을 제외한 대금은 외상으로 했대요. 여기 수령했을 때 돈 먼저 받았으니까 이 금액 1천만원은 뭘로 되어 있겠어요? 선급금이겠어요? 선수금이겠어요? 돈을 먼저 받은 거니까 선수금으로 지금 되어 있었던 금액이겠죠. 자, 그런데 7월 14일 날 수출을 하고 수출을 했다고 하니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쓰면 돼요? 선수금부터 없애 주셔야 되겠죠. 선수금은 얼마? 1천만원 이렇게 없애 주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상품 판매했으니까 상품이라 그랬나? 제품이라 그랬죠. 주의하라 그랬어요. 제품 매출에서 얼마가 발생해요? 5천만원 이렇게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외상이라고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해서 4천만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주의해야 될 거 선수금도 그다음에 외상 매출금도 거래처 다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7월 14일로 한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은 다 끝났으니까 나가면 되겠고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올라오셔서 날짜는 7월 14일이에요. 7월 14일. 자, 유형은 16번 수출 해주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제품이라고 했으니까 제품 수량 단가는 없고 금액은 5천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HK 사라고 했으니 HK사. 자,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1번 직수출이죠. 아니, 여기다 있는데 영세율은 1번 직수출.
수출 신고 번호는 없으니까 넘어가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시 거래처는 HK 수출 신고 번호 분기는 지금 여기 외상 분기하면 안 되죠. 돈 받은 게 있었으니까 혼합 분기 하셔가지고 제품 매출 차별에다가는 선수금 아이고 선수금 써주시고요. 그 선수금의 금액은 1,000,000원. 나머지 외상 매출금 4,000,000원.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다 된 것이네요.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8월 5일 거래요. 동도 유통의 제품은 판매하고 그다음에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 얘는 지금 제품 판매하고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이니까 11번 부가세 이용은 과세 선택해서 입력하면 되겠네요. 대금 중 1,000,000원은 서도상세가 발행한 어음을 배서 양도하고 이건 받으러옴이었던 거 받으러옴을 다시 썼다는 얘기죠. 받으러옴 써주셔야 되겠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고 양도 바꾸네요. 받으러옴이 뭐 받으러옴이기는 외양같이 똑같겠네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배서 양도 받았다고 얘기하면 차변에 받으러옴 당연히 생기겠죠. 배서 양도 받았다고 하니까 받으러옴이 생기는 것이고 여기다 쓸까요 그냥? 받을어음 받기는 동도상사에서 받았는데 지금 이 거래처 어음을 받은 발행한 그 거래처는 서도상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받으러옴은 서도상사에서 1,000,000원짜리 금액을 이렇게 받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제품 판매했다 그랬으니까 제품 매출이라고 쓰시고요. 제품 매출은 똑같이 1,000,000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지금 우리가 총 받아야 될 것은 1,100만원인데 어음만 1,000만원 받았고 나머지 것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고 하니까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또 거래처가 어디여야 돼요? 얘는 동도 상사가 돼야 되겠죠. 동도 유통 거래처가 좀 두 군데가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대변에는 부가세 예수금물에서 100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계정은 지금 네 가지가 사용됐는데 이 상황에 대한 가장 보편적일 수 있고 가장 흔하게 벌어질 수 있는 거래 형태예요. 단순하게 팔기만 하면 좋긴 하겠는데 지금 배서 양도라는 그 제3자가 발행한 어음 받고 나머지 외상매출금으로 한 상황을 이렇게 구분해서 써놨던 거고 아마 FAT나 등등 연습하시면서 비슷한 거래들 많이 입력해 보셨었을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8월 5일이고요. 날짜는 8월 하고 5일 해주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품목은 제품 팔았다 그랬으니까 제품 매출 제품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뭐. 자, 공급가액은 1,000만원이래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동도 유통에다가 팔았고요. 전자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해줬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분계로 하셔야겠죠. 1,100만원에 대해서 차변에 받을 어음으로 받을 어음이 생겼는데 지금 여기 받을 어음 하니까 동도유통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거 주의하셔야지 돼요. 어음은 누가 발행한 거냐면 서도상사가 발행한 거래요. 서도상사 발행한 거 금액은 1,000만원짜리고요.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는 외상매출금으로 동도유통 이렇게 나타나게끔 처리를 해주셔야지 제대로 잘 된 것이고 지금 배서, 양도, 어음을 시당초 발행한 회사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도 상사라고 위에 거래처 동도 유통하고 다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월 20일 거래네요. 일반 과세자인 하만전자로부터 영업부 직원들에게 지급할 업무용 휴대전화 유형 자산 세대를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구입하고 법인 명의 국민카드로 결제했대요. 카드 결제한 거네요. 카드 결제했는데 직원한테 주려고 지금 국민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니 우선 부가세 유형은 뭘로 해야 되겠어요? 카드로 직원들 거 유형은 과가 되겠죠. 카드 과세인데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매입의 카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계정은 업무용 휴대전화 유형자산으로 하라 그랬죠. 뭘로 써야 되겠어요? 계정은 비품이라고 쓰라고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러분이 입력하시게 되면 차변에 금액에 대해서 48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차변의 비품은 얼마가 돼요? 공급과 획세액 나눠 주셔야 되죠. 그러면은 440만 원 되겠죠? 비품은 440만 원. 이게 불공사항 아니니까 당연히 매입했을 때 매입세액이 발생하죠. 매입세액은 이름이 뭐예요? 계정이 부가세 대급금 해서 440만 원에서 10% 44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를 했으니 카드 결제는 뭘로 쓰면 돼요? 미지급금 금액은 여기 써있는 484만원 쓰시면 되겠고 거래처 어디라고 써야 되죠? 여기 지금 국민카드라고 그랬으니까 국민카드 붕괴할 때 이렇게 입력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단 말이죠. 그럼 저도 8월 20일 날짜로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8월 20일 거래고요. 카드용은 매입에서 과세니까 57번. 품목은 휴대폰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 공급 대가로 484만원 입력하면 440만원하고 나뉘어질 거고요. 거래처는 하만전자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붕괴는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4번. 그 다음에 미지급금을 돼 있고, 그 다음에 원재료를 뭘 바꿔주면 될까요? 비품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거래처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 것을 보실 수 있고, 이것도 물론 그 FAT 여러분 연습하시면서 많이 입력해 본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새롭다 그러는 건 거의 없어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11월 11일 더람에 의뢰한 마케팅 전략 특강 교육이네요. 본사 교육이니까 본사의 교육훈련비 말하는 걸까? 여튼 실시하고 교육훈련비 500만원에 대한 전자계산서 증빙서류 잘 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증빙서류 전자계산서예요. 매입이고요. 훈련비는 11월 1일 지급한 계약금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 예금계좌에서 지급했다고 하고요. 계정 조회해보래요. 그러면 계약금 얼마 줬는지 조회가 되겠죠. 그 계약금 여러분들은 11월 1일 날짜로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아니, 같이 조회해볼까? 얘는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면 안 되죠. 얘는 일반 전표 입력해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조회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 조회하셔서요. 11월 1일 조회를 해보세요. 그러면 선급금으로 계약금이 얼마였었어요? 100만원이었었죠?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계약금 100만원이 있었구나 라고 보시고요. 다시 한번 계약금은 100만원, 교육훈련비 500만원은 영업부 직원이라고 그랬으니까 800번대 교육훈련비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증빙서류는 계산서예요. 계산서는 면세죠. 그래서 매입의 면세 53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를 입력할 때 날짜는 11월 11일 해주시고요. 날짜는 11월 11일 해주시고, 유형은 계산서인데 53번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 특강, 마케팅 전략 특강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금액은 50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더람. 계산서 받았고요. 분계는 혼합 분계로 해주셔야겠네요. 이는 교육 훈련비 해놓으시고 800번대 교육 훈련비 선택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금액은 500에다가 대변에다가는 100만원 계약금, 우리가 선급금 낸 게 있었다는 얘기죠. 선급금 해서 금액은 100만원.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줬나 봤더니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대요. 그럼 보통예금에서 나머지 금액은 40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월 26일 거래네요. 미래상사로부터 기술연구소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용 재료를 1000만원 부가세 별도 구입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대요. 얘는 지금 현재로서는 51번 부가세 유형이 과세 매입 되겠죠. 51번이고요.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대요. 단 연구용 재료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연구용 재료와 관련하여 연구용 재료 여기 나와있죠. 지출한 금액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연구용 재료 같은 거 무형자산으로 뭘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연구비 아니면 개발비였었죠. 그죠? 연구할 때 나오는 거 반대가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연구비는 다 판관비로 처리하라고 그랬었고, 그다음에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에요 했던 말 기억나시죠? 자, 뭐 별다른 건 없고 그냥 매입세금계산서 받은 거에 준하지 않아요. 계정만 무형자산이 어떤 개발비로 처리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날짜가 며칠 날짜냐 하면 11월 26일 날짜로 해주시고요. 유형은 51번. 그 다음에 연구용 재료라고 그냥 쓰면 되겠죠. 연구용 재료라고 쓰시고요. 금액은 1000만원. 거래처는 미래상사.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했고요. 분계는 3번 혼합분계로 해주시고, 저기 원재료를 뭘로? 개발비로 바꿔주시고요. 개발비. 자, 전체 금액을 다 뭘로 줬냐면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죠. 그래서 11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요거 거래에 대한 것도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됐겠네요. 개발비 말 뜻 알아듣는지 질문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거래를 보시게 되면 12월 4일 생산부라고 나와 있네. 생산부가 사용하는 업무용 수용차 2000cc. 2000cc 업무용 수용차면 얘 불공사항이 있구나 먼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몸을 샀나 봤더니 엔진 오일, 그 다음에 타이어, 여기 센터에서 교환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대요. 자, 이건 매입인데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는데 2000cc, 1000cc 넘어갔으니까 얘는 불공사항이겠죠. 그래서 부가세 유형은 54번 매입에 불공 처리해 놓고서는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교환 비용은 82만 5천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래요. 얘를 갖다가 지금 금액 공급가액하고 세액하고 나눠줘야 되잖아요. 82만 5천원 나누기 1.1 하게 되면 75만원이네요. 그죠? 계산기 꼭 사용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계정은 여기 제조원, 친절하다.
제조원가라고까지 표시해줬어요. 생산부였으면 그냥 차량 유지비만 알려줬으면 800번대 차량 유지비인지 500번대 차량 유지비인지 더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차량 유지비 제조원가로 500번대로 처리하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12월 4일 자료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12월 4일로 해주시고요. 유형은 증빙서류가 전자세금계산서인데 불공사항이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엔진오일, 앤드 타이어, 공급가액은 75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차차,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죠.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은 1000cc, 비영업용, 분계는 보통예금계제에서 이체했대요.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에서 500번대로 선택해 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계좌에서 2,082만 5천원,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공사항도 하나 나왔다는 얘기. 자, 여기 문제 4번에 두 문제가 나와 있는데 오류수정 문제래요. 우선 일반 전표 입력인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수정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8월 2일이고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80만원은 외상으로 매입하여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컴퓨터에 대한 지급액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잘못된 항목을 한번 고쳐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일반 전표인가 메인 매출 전표인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 찾아보면 되겠죠. 메인 매출 전표로 지금 열려져 있으니까 8월 2일 거래를 한번 띵 찾아봤더니 아무런 거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놨다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서 해당되는 거래 8월 2일 거를 조회해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외상매입금, 그다음에 보통예금에서 했는데 얘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뭘로 해줘야 돼요? 그죠? 컴퓨터 샀다면서요. 그죠? 외상으로 매입하여 영업부에서, 영업부 업무용 그러면 얘 유형자산이잖아요. 사용 목적이고, 그러면 계정 중에서 얘를 갖다가 돈을 아직 안 줬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얘 미지급금 아니지 미지급금으로 개정해 주시고 오늘이 이렇게 바꿔주시면 뭐 끝난 얘기죠. 뭐 오늘이 계정 바꿔달라는 얘기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11월 19일 차차 운송에 현금으로 지급한 운송비 33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되어 있는데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여기 원재료 매입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회계팀 신입사원의 실수로 일반 전표에 입력했대요. 운송 관련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 일단 일반 전표에 11월 19일자는 없애고 얘를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매입 세금계산서 받은 것으로 이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계정을 11월 19일로 우선 조회를 해보세요. 일반 전표 입력해서 11월 19일 거 조회하셔서요. 운반비 차차 운송 33만원 요거 클릭하셔서 어떻게 한다? 다 삭제해 주셔야 돼요. 해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열으셔서 날짜는 똑같이 11월 19일로 선택 11월 19일 선택해 주시고요. 유형은 세금계산서 받은 것이니까 51번 품목은 원재료 운송비라고 할게요.
운송비 공급가액은 30만원이었었죠. 그 다음에 부가세에 나와있고 거래처는 차차 운송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했죠. 1번 분기는 현금 줬다고 그랬었네요. 현금 거래로 1번. 자, 원재료 대신에 계정 원재료 맞죠? 원재료 사갖고 오냐고 운반비 들어간 거 원재료로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처리해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네 번째에 대한 분기도 오류 수정에 대한 문제도 마무리가 끝났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결산 정리 사항하고 그 다음에 조회 문제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5번은 그냥 기말 정리사항, 결산 정리사항이고요. 세 문제 나와 있네요. 보도록 할까요?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을 실시하던 중 도난, 파손의 사유로 수량이 부족해서 발생한 제품의 원가는 200만원으로 확인됐대요. 수량 부족의 원인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했는데 이거는 재고자산의 지금 수량 차이로 인한 결과가 나온 거죠. 재고자산에 대해서 수량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모손실이라는 계정 사용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금액만큼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계정으로 표시를 해주기로 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기말 재고에 대해서 얘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니 회계 계정을 써주게 되면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차변에다가 200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품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제품이라고 그랬으니까 제품 이렇게 해주시고 금액 200만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도 잠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재고자산이 지금 여기 현재 재고자산인 이 제품이 판매가 된 것처럼 감소했는데 그 원인이 판매가 아니라 판매된 그 매출원가의 그 이외 계정이면은 여기다 못 써주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기에다가 8번 타 계정 대체 요거 선택해서 표시해 주라고 얘기해 드렸던 바로 그 문제예요. 이렇게 그래서 재고자산이 판매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계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면 타 계정 대체라고 쓰는 것이죠. 자, 여기도 감모손실 나왔으니까 참고로 한번 얘기를 해드린다면 계정 이렇게 재고자산 수량 차이일 때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쓰긴 쓰는데 여기 지금 문제에서 단 수량의 부족 원인이 비정상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상일 때는 계정 과목은 그냥 매출 원가로 처리합니다. 여기서처럼 비정상인 경우에 지금 얘를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그 영업외 비용 계정 중에서 여기 재고자산 감모손실 얘가 바로 영업외 비용이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영업외 비용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정상일 때는 만약에 회계 처리를 하려면 매출원가라는 회계 처리를 하고 얘가 기말 자료에다가 결산 자료에 입력할 때는 얘 매출원가에 반영하게끔 주어진 숫자만 그냥 그대로 입력해주면 지금 나머지 금액은 알아서 지가 다 매출원가 처리해요. 오케이? 이 세무 2급에서 아마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던 것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가면 또 설명 다시 해줄게요. 자, 그러면 12월 31일자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지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입력해 볼게요. 여기는 메인 매출 전표니까 일반 전표 입력 다시 불러오고요. 날짜는 12월 31일자로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평가손실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제품 200만원 정유에다가는 8번 타기정 대책 꼭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홍보용 계산기를 구매하고 전액 광고 선전비로 비용 처리했대요. 결산 시 미사용한 250만 원에 대해서 올바른 회계 처리하세요. 단 소모품 규정을 사용하며 음수로 입력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지금 계산기를 갖다가 지금 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주려고 샀다고 봐도 돼요. 시험 보러 갈 때 쓰세요. 라고. 자, 그럼 홍보용 계산기 샀을 때 어떻게 썼느냐 하면, 날짜는 뭐 땡땡날 땡땡일에 샀을 때 광고 선전비로 비용 처리했다고 하니 광고 선전비 금액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어치 이렇게 계산기를 샀어요.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1,000만 원 결제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근데 12월 30일이 됐거든요. 근데 이 광고 선전비 비용으로 다 처리한 그 계산기가 250만 원어치는 남아 있더래요. 근데 그 250만 원어치는 지금 자산으로 처리했던 게 아니라 250만 원 전체 다 지금 비용으로 광고 선전비로 처리해놨는데, 얘가 지금 12월 31일 날 그 미사용한 게 250만 원 남아 있다면 얘를 소모품이라는 계정으로 기록해달래요. 자산 계정으로 남아 있으니까 남아 있는 금액은 250만 원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손익계산서에 광고 선전비는 얼마만 반영돼야 돼요? 250만 원 남아 있으니까 750만 원만 반영되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비용이 광고 선전비가 1,000만 원 있는데 손익계산서에 750만 원만 반영돼야 되니까 비용을 반대편으로 그만큼 보내서 소멸시켜야 되겠죠. 750만 원만 남게 하려면 광고 선전비는 얼마만 소멸시키면 돼요? 광고 선전비는 똑같이 250만 원어치를 이렇게 소멸시켜 놔야지 우리 손익계산서 상에 요 차익인 금액 250만 원은 소멸된 거고 얘는 발생한 거고, 요 차익인 750만 원만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시험 문제도 낼 수 있더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결산 문제의 세 번째 거를 보니까 당기 법인세 등으로 계산할 금액이 1,075만 원이래요. 법인세 중간인앱세액은 선납세금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를 조회하여 회계 처리할 것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요거 처리하기 전에 우선 제가 선납세금 있는 거 계정별 원장에서도 찾아도 되는데요. 제가 이거 선납세금 찾을 때 어디서 보라 그랬냐면 손익계산서 보면, 아니 재무상태표에 보면 선납세금 여기 표시돼 있다 그랬어요. 12월 걸로 주에서 한번 보세요. 그럼 선납세금으로 얼마가 되어 있냐면 650만 원 되어 있을 거예요. 재무상태표에서 선납세금 계정 찾아보세요. 그게 편하단 말이죠. 찾기가. 계정별 원장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기전액 시차표에도 그 계정 선납세금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찾는 게 제일 편하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 입력할 때에는 분개하지 않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다 그냥 입력하면 끝나버리는데 분개도 한번 봐두시라고 제가 수기로 분개하는 방법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12월 31일 날짜에 만약에 직접 분개를 한다면 차변에 법인세 등 이렇게 해가지고 1,075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다가는 선납세금은 낸 거, 선납세금은 빼줘야 돼요. 벌써 낸 거니까 650만 원 하고 나머지 금액은 돈 아직 안 냈을 테니까 미지급 세금으로 해서 얼마 쓰면 돼요? 425만 원 이렇게 분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세무사회의 프로그램은 이게 편하다 그랬어요. 이따가 선납세금 입력하고 나머지 금액 미지급세금 입력하면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죠. 자, 일단 저는 여기 2번 문제도 아직 분기 입력 안 했으니까 요 2번 분기 입력하고요. 요 밑에 3번 문제는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반영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차변에다가는 소모품비 소모품으로 해서 250만원 입력해주고, 대변에다가는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 800번대로 250만원. 자, 그 다음에 이런저런 입력이 끝났으니까 전체 화면에서 결산 자료 입력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해보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밑에 내려가 보시게 되면 여기 선납세금이라고 해서 벌써 650만원 딱 와있죠. 처리하는 방법 여기 똑같이 65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나머지 금액은 얼마였어? 425만원이었죠.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여기 입력 결과가 얘가 지금 대변의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기 1075만원이 차변의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동으로 분기가 되게끔 되어 있고 여기가 뭐라고요? 차변의 법인세 등 비용 계정이에요. 이거 차변에 들어갈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선납세금하고 추가 계상이 두 계정이 대변에 자동 분계가 될 금액이란 말이죠. 얘는 여기 아주 편해요. 자, 그리고 더 이상 결산 자료 입력할 게 없으므로 여러분들은 이 마무리하기 전에 맨 위로 올라가셔서 전표 추가 눌러 주셔야겠죠. 전표 추가에다가 결산 분기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네, 누르시고요. 그러면 자동 결산 분기 완료 되는 거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조회 문제가 3개 남았겠죠. 자, 6번 마지막 조회 문제 3개인데요 6월 말이래요. 6월 말 현재 외상미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 찾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거래처 원장 클릭하셔서요 6월 말이라 그랬어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은 외상매입금이라고 그랬죠. 외상매입금 이 중에서 잔액이 제일 큰 거라 했나?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가장 큰 거 어디 있어요? 잔액 이거네요. 다솜상사 그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외상매입금 거래처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명 거래처명은 다솜상사죠. 그 다음에 금액은 6,300만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고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부가가치세 일기 확정 기간에 차가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세액은 얼마입니까? 납부해야 될 세액 물어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얘는 용어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해 드렸었죠. 차가감해서 납부할 세액을 물어봤어요.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여러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디 갔습니까? 여기 옆에 클릭하시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눌러서 이렇게 보이게 한 다음에 날짜는 지금 일기 확정이라고 그랬으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게 되면 자꾸 밑으로 내려가 어쩔시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맨 밑에 차가감 납부세 여기 27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자꾸만 화면을 갖다가 좀 했더니만 밑으로 자꾸 가라앉네. 자, 그래서 1125만 700원이에요. 근데 거기 17번 밑에 보시게 되면 납부환급세액도 있죠. 중간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이긴 하지만 문제에서 물어본 값은 여기 27번 코드에 코드번호 27번에 1125만 700원 요걸 물어본 금액이란 얘기죠.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거죠. 2분기 4월에서 6월 중 판관비 중에서 광고 선전비 지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과 그 금액 얼마입니까 물어보는데 월 비교는 총계정 원장이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그래서 월 비교 총계정 원장을 보셔야 합니다. 총계정 원장에서
금액이 4월부터 6월까지라고 했으니까 4월부터 6월 30일까지 광고 선전비 금액이 가장 큰 달은 6월 달이네요. 6월 달의 금액은 500만 원. 얘가 가장 크죠? 이렇게 답하시면 실기 문제도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기 2023년도 첫 번째 시험을 시행됐던 1회 웨스트 차우스는 106회였죠. 실기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